자, 일단 블로그로 가겠습니다. 내 블로그 들어가셔서 이렇게 띄워보시면은 저번 시간에 달아놓은 타이틀이 보일 거예요. 네, 요 밑에 이제 우리가 글 쓰는 거 요것도 이제 오늘부터 들어갈 거고요. 관련된 페이지는 49페이지 보시면 되세요. 자, 일단 블로그 글쓰기 1단계랑 2단계에 대한 내용들을 좀 설명하고요. 오후 시간에는 너무 블로그 글만 적으면 좀 지루할 수도 있으니까 컨텐츠 제작하는 거를 조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자, 일단 포스트는요, 블로그에 올린 글을 포스트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은 모양을 꾸미느라고 블로그를 뭐 쓰신 게 없으실 텐데, 이런 식으로 뭔가를 적는 거, 이런 거를 보통 포스트라고 하고요. 포스팅이라는 것은 블로그의 글과 사진을 이용해서 글쓰기라는 과정을 포스팅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해볼 거는 그러니까 포스팅을 하시는 거를 진행을 할 겁니다. 49페이지에 블로그 글쓰기는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이 내용 한 번만 읽어볼게요. 자, 일단 문장은 간결하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와 선수어가 들어가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주셔야 되겠고, 한 문장을 적을 때 문단은 보통 한 서너 줄 정도로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내용마다 적절하게 사진이나 그림을 넣어야 사람들이 그 포스팅을 읽을 때 오랫동안 머무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진, 글의 형태로 사진이나 글을 넣도록 하고요. 그 다음 글쓰기 사이에 인용구를 사용해서 내용을 강조를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 글과 사진만 있어도 어떻게 보면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좀 주요한 부분들에는 인용구를 넣어주시면 아무래도 포스팅이 눈에 확 띄게 그렇게 적어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용구로 내용을 강조하셔야 되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글을 쓰는 거는 다른 사람들이 읽는 글이죠. 어찌됐건 간에 검색을 해서 걸려 나와서 다른 분들이 보게 되는 글이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맞춤법에 맞춰서 글을 작성하시고 오타를 찾아서 수정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여기 내 메뉴에 보시면 글쓰기가 있습니다. 보통 글을 적으실 때 내 메뉴에 글쓰기를 들어가시는 게 좀 편리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눌러 들어갈게요. 그러면 글을 쓸 수 있는 이런 에디터 창이 나옵니다. 지금은 아주 간단한 포스팅을 하나 해볼 건데요. 50페이지 2번이에요. 자, 제목을 클릭해서 제목을 입력하고 본문에는 샵을 이용해서 태그를 사용하세요 라는 부분을 클릭해서 본문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일단 제목이라는 부분을 클릭하시면 커서가 깜빡깜빡 생길 거예요. 여기다가 뭐 간단하게는 여기 책에서 라운스 라이프 블로그 시작이지만 우리가 라운스 라이프는 아니고 본인 블로그 명이 있으니까 그 블로그명 뒤에다가 블로그 시작 이렇게 적을게요. 그러면 엘리의 일상 리뷰 블로그 시작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제목을 적어 보았고요. 내용을 적으실 때는 이 밑에 여기 이 밑에가 이제 내용을 적는 란이에요. 여기를 클릭하시면 마찬가지로 커서가 생겨요. 여기다가 간단하게 지금은 책에 적혀 있는 대로 적을게요. 물론 다른 내용으로 적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일단은 연습에서 마땅히 딱 글을 쓰려니까 뭘 적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거라 일부러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고요. 내가 어느 정도 좀 블로그에 이제 글을 좀 적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다른 내용으로 쓰셔도 돼요. 자, 대략적으로 50페이지 2번에 있는 내용들을 작성을 해보았어요. 아주 간단하게는 이 절차 자체가 포스팅이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에서 만약에 이 블로그 게시글을 발행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녹색 버튼 발행을 누르시면 간단하게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카테고리는 저번에 만들었던 일상을 누려요라는 카테고리를 선택을 하고요. 댓글 공간 모두 허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태그를 적으실 거면 태그를 적으신 후에 발행까지 하시면 아주 간단하게 포스팅하는 게 완료가 되겠죠.
자, 한번 발행을 눌러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발행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그러면은 내 메뉴에 글쓰기로 가볼게요. 자, 여기서 이 위쪽에 있는 이 지금 메뉴들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해볼 거예요. 자, 일단 요 첫 번째 있는 사진. 요 사진이라는 것은 지금 보실 페이지는 51페이지고요. 밑에 1, 2, 3, 4 요거 설명할 거예요. 자, 요 사진은 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눌러서 내가 저장을 해놓은 다른 사진이 있다면 그 사진을 불러다가 올려둘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저장을 저번에 했었던 사진이 있다면 그때 문서에 저장을 했던가요? 엘리라고 해놨던 것 같은데 요건가? 아니구나. 그 옆에 건가 보다. 자, 여기에서 지금 사진을 선택을 해가지고 온다면 그 선택을 찍고 그냥 열게 하시면 이렇게 사진이 불러와지죠. 그래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을 불러올 때가 이 첫 번째 사진이에요. 그리고 사진을 불러올 때 한 장만 가져올 수도 있지만 여러 장을 불러올 수가 있거든요. 제가 사진 눌러서 이번엔 여러 장을 선택해 볼게요. 자, 그럼 하나, 둘, 세 개. 세 개를 선택을 하고 열기를 하면은 이 세 개를 개별로 묶어올 거냐, 콜라주로 배치를 시킬 거냐, 슬라이드 형식으로 둘 거냐, 이렇게 레이아웃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개별 사진은 그냥 한 장 한 장씩 이렇게 떨어져 있는 사진이고요. 콜라주의 경우는 이렇게 배치를 하나로 묶어서 표시해주는 그런 게 바로 콜라주라고 해요. 한번 뜨면은 볼게요. 지금 여기 업로드 중이라 지금 떠 있구나. 이게 보면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지금 이 부분을 수정하겠다면은 따닥 눌러주시면 그룹을 편집할 수가 있고, 만약에 내가 얘랑 얘랑 이 순서를 바꾸겠다 하면은 끌어다가 이렇게 순서를 바꾸면 이렇게 콜라주의 순서를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는 것도 가능해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콜라주로 놓은 게 마음에 안 든다면 슬라이드 형식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슬라이드는 옆으로 이렇게 넘기는 형식의 그림을 슬라이드라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권장하진 않고요. 저는 콜라주 정도는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사진을 넣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컴퓨터에 있는 사진을 집어넣는다 라는 게 사진이에요. 그래서 하나씩 집어넣어도 되고 여러 개를 집어넣을 때는 개별 사진이나 콜라주 또는 슬라이드 형태로 넘어가게 그렇게도 할 수가 있더라. 요런 정도로만 일단 설명을 했어요. 자, 그리고 사진 같은 경우는요. 따닥 누르게 되면은 사진을 편집할 수 있는 스마트 에디터 창으로 넘어가집니다. 그래서 사진 자체가 너무 크다든지 아니면은 사진을 조금 밝기 대비를 고치고 싶다든지 이럴 때는 사진을 더블 클릭하셔서 스마트 에디터 창에서 수정하시는 게 가능하세요. 자, 이렇게 떠 있는 사진, 그리고 이쪽에 이제 그룹 사진 보이죠? 이 사진을 내가 자르겠다 하면은 자르기 회전해서 필요 없는 부분을 이렇게 잘라서 내가 필요한 부분만 남길 수도 있고, 여기 회전 요거 각도계 보이죠? 요걸로 내가 원하는 대로 회전해서 쓰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이 벚꽃 사진 같은 경우는요. 제가 예제를 무료 이미지 사이트에서 퍼온 이미지죠. 그쵸?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이 이미지를 쓰는 경우가 꽤 많을 거예요. 나만 무료 사이트를 아는 게 아니니까요. 그런 경우 유사 이미지로 걸리게 됩니다. 유사 이미지는 네이버는 원본을 더 중요시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유사 이미지는 실제로 노출이 되지 않는 이미지라 보시면 돼요. 물론 우리가 블로그 들어가서 볼 때는 보이겠지만 검색 엔진에서 이미지 탭에서도 이미지가 검색돼서 보이잖아요. 그때 노출이 안 되게 되는 이미지가 유사 이미지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뭐 가해를 잘라내 버린다든지 뭐 회전을 한다든지
이러면은 픽셀 값이 틀어지기 때문에 유사 이미지로 체크를 못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미지를 다시 이렇게 재사용을 해야 될 때는 뭔가 이렇게 픽셀을 좀 잘라낸다든지 아니면 뭐 가장자리에 테두리를 준다든지 뭔가에 약간 변화를 주셔서 사용하는 걸 좀 권장은 하고 있어요. 자, 어찌됐건 간에 자르기 회전 같은 경우 내가 필요 없는 영역을 자르거나 회전을 할 수 있는 기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 밑에 보면 적용 있죠. 요거 아니에요. 여기 밑에 적용 누르면 그렇게 잘려져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크기예요. 여기서 내가 원하는 이 가로 크기대로 이 크기를 조절할 수 있다 라는 거고, 요거는 필터. 그래서 필터 효과를 이렇게 설정해서 입혀줄 수가 있는데, 혹시 마음에 드는 필터 효과가 있다면 옆에 별표 보이시죠? 이렇게 저장을 해놓게 되면은 내가 자주 쓰는 필터가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진들에도 필터 효과를 주실 때 쉽게 선택해서 모든 사진에 입혀버리거나 해서 같은 어떤 분위기의 사진을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필터 효과가 같이 들어간다면은 뭔가 분위기 있어 보이는 사진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 용도로 쓰실 때 필터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자, 그리고 밑에 있는 애는 보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진이 있을 때 내가 밝기를 보정하겠다. 또는 내가 만약에 대비를 보정하겠다. 그래서 사진의 밝기나 대비 또는 채도 등을 보정할 수 있는 보정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사진 보정을 하는 건 보통은 포토샵을 많이 활용하지만 그 당장 내가 사진을 올렸는데 실내에서 찍은 사진이라 어둡게 나왔다. 그럴 때 간단하게 밝기나 대비를 보정해서 좀 밝게 보이게 해주시는 게 가능은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액자예요. 그래서 테두리를 우리가 줘서 만들고 싶을 때 액자를 활용할 수가 있고, 요거는 서명. 요 서명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내가 미리 캔버스로 예쁘게 이미지를 만들어 놓은 게 있다면 이미지 서명을 넣으시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미리 만들어 가지고 넣어 놓은 이미지 서명인데요. 사이즈는 여기 보시다시피 최대 사이즈가 400에 200 픽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우리 상호를 로고를 멋있게 만들어 놓은 게 있다면 이미지 서명을 집어넣어서 거기서 이제 이렇게 내가 모든 사진에 뭐 왼쪽 오른쪽 하단에 찍히게 하겠다라든지 이렇게 박아 놓게 된다면 워터마크 역할도 하면서 이 블로그를 찾아와서 보고 있는 사람한테 내 로고가 계속해서 보이게 되는 그런 역할도 되어집니다. 특히나 부동산 같은 데선 되게 많이 쓰고 있죠. 매물 정보가 있을 때 자기네 상호랑 전화번호가 찍히게 해서 서명을 박아놓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만약 전화 걸고 싶으면 바로 그 이미지에 있는 전화번호로 걸으면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서명을 쓰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서명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서 이미지 서명이 텍스트 서명보다 좋은 이유는 텍스트 서명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렇게 주소가 보이지만 더블 클릭해서 우리가 이름을 적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인식하기에요, 글만 있는 것보단 글과 그에 연관된 사진이 같이 있는 게 사람들의 머리에 더 인식이 잘 된다고 해요. 그런 점에서는 이미지 서명을 우리가 어차피 미리 캔버스를 배웠잖아요. 그리고 사이즈를 맞춰서 이미지를 만들 수 있으시니까 만들어가지고 박아 넣으시면 좀 좋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 로고 있잖아요. 사이즈가 근데 우리 로고는 아마 사이즈가 더 클 거예요. 그죠? 얘가 제가 알기로는 커요. 그러면 우리 미리 캔버스에 우리 그 로고를 여기서 만들었으니까 로고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꽤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전체 보기. 요거 로고가 이렇게 있잖아요. 잠깐 사본을 만들어서 원본을 좀 보호를 하고 들어갈게요. 요거를 사이즈를 줄이고 싶으면 여기서 줄이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뭐 100에 100으로 하겠다.
그럼 100에 100으로 해서 적용을 하시면 사이즈가 같이 100에 100으로 줄여진 창이 된 거잖아요. 이걸 다운받아서 투명한 배경으로 다운받아 볼게요. 제가 L1에다가 받았었으니까 바탕화면에 L2구나. 여기다가 로고 100으로 만들었다. 그냥 이렇게 적어서 제가 저장을 할게요. 자, 이거를 아까 여기서 만약 교체를 한다라고 한다면 아까 로고 100짜리로 바꿔서 이렇게 박아서 넣으시면 돼요. 100이 조금 작았다. 한 200 줘도 됐긴 했겠다. 그쵸? 어쨌든 그건 사이즈는 여러분들이 보고 알아서 맞추시면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사진에 박아 넣으면 되는데 이미지 서명은 여기 한번 넣어놓으면 다음번에 또 여기서 또 불러올 게 아니라 이미지를 딱 누르면 서명이 딱 나오거든요. 그래서 편리하게 넣으실 수가 있어요. 일부러 모든 사진 체크해 볼게요. 어떻게 되나 이따 보세요. 자, 모자이크. 만약에 여기 사람 얼굴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초상권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모자이크를 이렇게 해주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픽셀 크기는 어느 정도 줄 것이냐에 따라서 픽셀 값이 여기 정해지고요. 만약에 0으로 돼 있거나 하면 1로 돼 있거나 하면 이렇게 완전 블러 효과처럼 흐리게 나오지만 여기서 값을 높이게 되면 여기 혹시 네모네모난 거 보이세요? 픽셀 값이 크게 나타나서 모자이크 효과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지울게요. 텍스트는 이 글씨에다 바로 글을 적을 때 쓰시는 게 텍스트예요. 그래서 일반 텍스트와 아트 타이포 그리고 말풍선 중에서 고를 수가 있는데요. 일반 텍스트는 추가를 해서 그냥 글을 적는 구조예요. 서체와 글씨 크기 그리고 글씨 색깔 이런 것들을 조절해서 그냥 글씨를 쓰시는 거고 아트 타이포는 예쁘게 꾸며져 있는 글씨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이런 글씨체를 쓰겠다 하면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딱 나오고요. 따닥해서 그냥 글씨를 쓰면 되는 거예요.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크기랑 이런 거 배치해서 두실 수가 있는 게 아트 타이포라고 합니다. 색깔도 흰색이 나는 싫다. 다른 색깔 쓰겠다. 당연히 가능해요. 그래서 물론 미리 캔버스에서 우리가 그 사진에다가 글 쓰는 걸 알고 있죠. 근데 간단하게 블로그 안에서도 사진에 글을 써야 될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텍스트를 활용해서 글을 쓰실 수가 있을 거다 정도로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스티커. 스티커는 여러 가지 스티커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쓰고 싶은 스티커를 그냥 붙여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별로 뭐 쓸 일은 없어요, 사실. 근데 뭔가를 원래 가리고 싶을 때 있죠. 원래 모자이크로 가리기도 하는데 이런 스티커를 붙여서 가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밑에 마스크는 일부를 잘라내는 게 마스크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만약 원형을 고르면 원형만큼 잘라내버리는 게 마스크예요. 물론 여기서 뭐 선을 두께 뭐 가장자리에 두께 선을 줘서 잘라내겠다. 그런 것도 가능은 합니다. 근데 마스크 자체를 많이 쓰진 않으므로 일단 요 정도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에디터까지 한 번씩 소개를 드려보았고요. 에디터는 제가 이따가 한번 조절하실 수 있게 시간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다 만들었다면 완료를 누르시면 얘가 이제 점점점 이렇게 저장되는 시간을 거치게 되고요. 다 완료가 되면 다시 원래 우리 편집창으로 빠져나올 거예요. 요거는 원래 사진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100백이 진짜 콩알만하게 나왔죠. 한 200 정도 주는 게 사실 적당하긴 해요. 아까 좀 줄여놨더니 100백은 진짜 적긴 하네요. 네, 요 정도로 보여요. 요 정도. 같이 겹쳐진 사진은 2분의 1만 하게 보일 테니까 더 작아졌죠? 그래서 저는 한 200 정도 줘요, 사실. 근데 그거는 이제 개인 맘이니까 알아서 디자인해서 넣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어쨌든 사진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에디터까지 설명을 한 번씩 드렸습니다. 일단 질문사항을 좀 받아야 할 것 같아서
잠깐 연습해 보실 시간 5분 정도를 드리고 나머지 SNS 사진서부터 나머지 부분들 설명 계속 나갈게요. 자, 요거는 네이버 박스를 쓰시는 분들이 쓰시면 돼요. 요거 SNS 사진은 네이버 마이박스에 사진을 저장해 놓으신 분들은 요걸 눌러서 마이박스에 있는 사진을 가져올 수가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근데 이 마이박스 자체가요, 아이디 중에 하나로만 들어가서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마이박스를 보통 쓰지 않고요. 일반적으로 그냥 사진을 샌드앤해로 옮겨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아이디가 하나고 마이박스를 평소에 쓰시는 분들이라면 이걸 선택해서 사진을 바로 불러다가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페이스북과 뭐 인수하신 게 있으세요? 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 이미지를 가져오겠다 할 땐 이걸 선택하셔도 되는데 별로 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 메뉴는 저도 별로 안 쓰는 메뉴다 정도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옆에 동영상이라는 건 뭐냐면 동영상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동영상을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창이 뜰 텐데요. 동영상 파일은 최대 10개까지, 파일의 용량은 8GB, 즉 420분까지 업로드가 가능하다라고 하죠. 그리고 비공개로 올리는 동영상은 전체적으로 15GB까지 올릴 수 있게 되어 있대요. 참고해 주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동영상도 추가해 볼 거예요. 자, 스티커. 스티커는 스티커를 삽입해서 글을 생동감 있게 표현할 때 써요. 그래서 우리가 글하고 그림만 올리다 보면은 뭔가 좀 심심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런 좀 귀여운 스티커들을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제가 예전에 챌린지를 하면서 받은 스티커이고 아마 여러분들한테 이런 스티커는 없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있는 스티커는 요런 라인 캐릭터의 스티커들, 요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있고요. 또 내가 이런 스티커 말고 또 사서 달고 싶다 이런 경우라면 왜 카카오톡 이모티콘처럼 구매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리뷰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포스팅 리뷰 쪽으로 가보면 이런 것들 있죠. 포스팅 리뷰할 때 내돈내산이라든지 이런 거 강력 추천 이런 거 붙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룰 수 있는 거를 사가지고 다는 경우가 많아요. 어차피 가격이 1,500원이고 우리 카카오톡 이모티콘처럼 이거 사놓으면 계속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마음에 드는 어떤 스티커가 있다면 내가 사가지고 활용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기본적인 스티커는 여기서 고를 수가 있게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 드릴게요. 자, 스티커는 하나 눌러서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누르면 들어가요. 그리고 얘를 클릭하면은 이렇게 배치를 가운데 정렬, 오른쪽 정렬, 뭐 왼쪽 정렬 바꿀 수도 있고 여기 쓰레기통 보이죠? 필요 없을 때는 쓰레기통 눌러서 삭제하셔도 되는 거예요. 자, 인용구 넘어가서 설명드릴게요. 인용구는 강조하거나 항목을 구분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용구 옆에 세모를 눌러보시면 인용구의 모양은 따옴표, 버티컬 라인, 말풍선, 라인 따옴표, 포스트잇, 프레임 등이 있는데요. 보통 따옴표나 말풍선, 포스트잇, 프레임은 가운데 생기는 그런 인용구예요. 그렇다면 소제목처럼 옆으로 들어가는 인용구는 버티컬 라인과 라인 따옴표가 되겠습니다. 일단 제가 따옴표 한번 눌러볼게요. 그럼 이런 식으로 인용구가 들어가고 여기다가 뭐 간단하게 뭐 대략적으로 뭐 이런 어떤 내용을 그냥 적어가지고 꾸미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내돈내산 뭐 땡땡땡 제품 리뷰 뭐 이런 식으로 적어도 될 테고 해서 이런 꾸미는 그런 부분들이 그냥 글로 적는 거랑 글과 사진이 있는 것보다 이렇게 인용구가 있는 부분이 조금 더 강조돼 보이는 부분들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인용구를 쓰실 수가 있게 되어 있는 거고 인용구의 모양은 다양하니까 내가 필요에 따라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옆에 이제 구분선 설명할게요. 구분선은 각 요소 사이에 구분선을 추가해서 분류할 때 쓰는 것입니다. 여기 옆에 눌러보시면 여러 가지 구분선의 종류가 있고 누르면 바로 이렇게 적용해서 집어넣을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컨텐츠랑 컨텐츠 사이에 내가 약간 구분해 놓고 싶다든지 이럴 때 구분선을 쓰실 수가 있죠. 자, 옆에 이제 장소 설명할게요. 장소라는 거는 지도에서 장소를 검색해서 삽입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오프라인의 어떤 장소를 설명하고자 할 때는 장소를 누르고 여기다가 장소명을 적으시면 돼요. 예를 들어 연습이니까 저희 한일컴퓨터학원 써볼게요. 이렇게 적고 보시면 한일컴퓨터학원 바로 뜨죠. 그럼 여기를 추가해서 네, 여기 밑에 보면은 확인 있어요.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원래는 지도가 보입니다. 근데 지도가 오늘따라 왜 이렇게 떴대요? 원래는 제대로 떠요. 네, 어쨌든 장소를 집어넣을 때 쓰실 수가 있는데요. 상호가 있는 곳은 이렇게 넣으면 되지만 상호가 없는 곳의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부분을 이 위치인 거는 아는데 정확하게 주소를 몰라요. 또는 상호를 몰라요. 이런 경우는 그냥 지도에 직접 표시해서 이 위치 이렇게 찍어놓고 위치명을 적어서 대충 적을게요. 추가해서 확인을 누르면 그 장소를 이렇게 넣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따라 지도가 좀 안 나오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링크는 링크 주소를 연결해서 나타내 줄 때 링크를 써요. 인터넷에 동영상 주소를 삽입할 때도 이 링크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뒤에서 설명할 거기 때문에 그 정도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자, 옆에 파일. 파일은 내 컴퓨터 또는 마이박스의 파일을 삽입하는 거예요. 네, 파일의 용량이 큰 거는 아니고 파일당 10MB까지 첨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한글 문서나 엑셀 문서와 같은 작은 파일들을 올려놓기가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블로그에다가 뭐 견적서 양식을 올린다. 그런 것들을 하실 때 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큰 용량의 파일을 올릴 수 없어요. 네. 여기서 컴퓨터의 파일을 부르겠죠. 핸드폰에 있는 파일을 바로 부를 수가 없죠. 네. 뭐 일단은 하신다면은 저번에 알려드렸던 샌드 애니어를 통해서 핸드폰의 사진을 컴퓨터로 옮기신 다음에 파일로 올리시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네, 파일. 자, 그 다음 일정이에요. 일정 같은 경우는 별로 쓸 일은 없는데 내가 만약 제목이랑 시작일, 장소 이런 걸 넣어놓으면 그게 일정으로 등록되는 기능이에요. 진짜 쓸 일은 없기 때문에 가볍게 설명드렸어요. 자, 소스 코드의 경우도 쓰실 일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 혹시 코딩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코딩을 내 블로그에 기록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경우에 코딩이 잘 보이게 소스 코드를 제공해 주는 거지 소스 코드를 적었다고 해서 실행이 되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진짜 우리 입장에서는 별로 쓸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표예요. 표는 이렇게 표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표를 추가하거나 줄 추가를 하거나 셀을 병합하거나 해서 표를 우리가 여기서 간단하게 만들어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표가 주로 필요한 업종으로는 부동산 같은 경우가 좀 필요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뭐 간단하게 항목들 적고 여기다 내용을 적는 형식으로 표를 만드실 때 그럴 때 아마 이 표를 활용할 수는 있으실 건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쓰시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수식인데요. 이건 수학 선생님들이 많이 쓰실 것 같아요. 이게 수식을 이렇게 표시하는 그런 기호를 나타내는 거지 실제로 계산이 되거나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수학 기호를 내가 설명하는 포스팅을 할 때는 활용을 하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쓸 일은 없으실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블로그의 이 위쪽에 있는 메뉴들은 일단 설명을 드렸고요. 이 옆에 있는 부분도 마저 설명해 볼게요. 자, 일단 내 모먼트. 모먼트는 모바일에서 쓰시는 게 모먼트예요. 그래서 PC에서는 모먼트를 만들 수가 없고 대신 모바일에서 만든 모먼트를 불러다가 입히는 거는 됩니다. 근데 진짜 별로 쓸 일은 없기 때문에 나중에 모바일 버전의 블로그 설명할 때 간단하게 얘기만 할게요. 자, 이번엔 글감인데요. 글감 같은 경우는 여기 적혀 있기로는 책, 사진, 영화, TV 등의 관련 자료를 검색하여 글쓰기를 합니다. 라고 적혀 있죠. 예를 들어 우리가 영화 리뷰라든지 책에 대한 리뷰를 쓴다라고 했을 때 글감을 눌러서 책을 누르고 예를 들어서 세이노의 가르침을 이렇게 불러오면은 이런 식으로 참조한 그 책의 정보가 가져와지는 게 글감이라고 합니다.
영화도 마찬가지로 영화 있는 것들을 불러다가 적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영화 리뷰를 하실 때 가져오시기 괜찮겠죠? 자, 사진의 경우는 내가 사진이 없어도 그 사진을 검색해서 찾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벚꽃이라고 적고 검색을 해볼게요. 내가 벚꽃 사진이 없어서 벚꽃에 대한 포스팅을 쓰고 싶은데 사진이 없는 상태다. 그러면 벚꽃을 검색해보면 이렇게 벚꽃 그림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런 사진 중에서 마음에 드는 사진을 선택하셔서 사진이 없을 때도 바로 쓸 수가 있는 게 바로 이 글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요 중에는 이제 돈이 드는 것도 있어요. 이건 이제 개인이 오지큐마켓이라는 데 올린 건데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사진 잘 찍으시는 분들 있으시면 오지큐마켓에다가 내가 찍은 사진을 올려놓고 다른 사람들이 혹시 사게 됐을 때 돈을 받는 그런 구조로 가능은 합니다만 너무 저렴하기는 해서 혹시 해보실 분만 한번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사진이 없을 때 그에 관련된 사진을 일일이 찍기가 힘든데 여기서는 바로 이렇게 사진을 검색해서 넣을 수가 있으니까 좀 편리하게 사진을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런 목적이 여기 사진. 그 다음에 쇼핑몰을 하시는 분들은 쇼핑을 좀 활용하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글감에서 여기 이제 포스팅을 할 때 어떤 상품에 대한 리뷰를 적는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서 글감에 있는 쇼핑에서 내가 그 상품을 찾아서 넣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건 맞나? 맞을 거예요. 뭐 이렇게 치면은 마켓에 올려져 있는 그런 제품들이 보이고 내가 이 제품에 대해서 리뷰를 하면서 나중에 요거를 넣어주면은 사람들이 이 글을 보다가 이 제품이 마음에 들면 눌러서 들어가서 살 수도 있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쇼핑을 연결해 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자사에 쇼핑몰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거를 마케팅하기 위해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그 자사 제품에 대한 소개를 블로그에다 적고 그 물건을 사러 갈 수 있게 경로를 터줘야 되잖아요. 그럴 때 글감이 좀 효율적일 것 같아요. 자, 라이브러리는 우리가 사진 넣은 것들이 여기 보여요. 그래서 이 중에 대표라고 되어 있는 거는 사람들이 검색했을 때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검색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여기 앞에 뜨는 요 이미지가 바로 대표 이미지라고 해요. 근데 이 이미지를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들어가게 되냐면 제일 처음에 넣은 사진이 대표 이미지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내가 이 이미지 말고 나는 대표 이미지를 이걸로 하겠다 하는 경우는 여기 있는 라이브러리에서 클릭해서 대표로 바꿀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이 사진에서 이렇게 사진 위에 마우스 올려놓으면 대표라고 뜨니까 이걸 눌러서 대표를 바꿀 수도 있어요. 이런 게 라이브러리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얘기할 때 항상 좀 혼동이 있는데 조금 다시 얘기할게요. 자, 템플릿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책에 적혀있기에 이렇게 적혀있죠. 미리 작성된 각종 유형을 활용해 글쓰기를 합니다. 자, 간단히 말하면 템플릿, 미리 캔버스에서 어떤 역할을 했어요? 모양이 새로 딱 만들어져 있는 게 나와서 거기서 이제 이미지나 사진만 바꿔서 모양을 만들었었잖아요. 이 템플릿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만든 게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여기서 뭐 템플릿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새로 창이 뜨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제가 여기 잔뜩 적다가 여행이 좋다고 요 여행을 눌러버리게 되면은 요게 임시 저장이 되면서 여행 창이 뜨는 거예요. 이해되죠? 얘가 바뀌는 거 아닙니다. 그 부분을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제가 여행 눌러볼게요. 어떻게 되나? 이렇게 떠요. 작성 중인 얘를 임시 저장하고 그 선택한 문서를 불러오겠냐. 만약에 확인을 하면 얘는 임시 저장이 돼서 저장의 숫자가 늘어날 거고요. 확인을 누르는 순간 이 화면으로 바뀌어서 나올 거예요. 초반에 많이 실수하는 게요. 내가 여기다 잔뜩 적어놓고 이 템플릿을 적용해봐야지 하다가 내용을 날려먹으시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날려먹는다기보단 여기 저장이 돼 있기는 해요. 이걸 불러서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 얘가 적용되는 건 아니다.
그럼 나중에 이 템플릿을 활용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용을 적기 전에 먼저 템플릿을 눌러서 설정하고 내용을 적어야죠. 그죠? 여기 제주 감성 숙소 대신에 예를 들어 내가 이거를 이런 식으로 바꿔서 여기 내용들을 수정해서 쓰시는 거예요. 사진의 경우도 찍어서 이 사진을 다른 사진으로 교체를 하시는 거예요. 선택해서 사진을 눌러서 이 사진으로 교체해서 확인을 하면은 사진이 바뀌어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템플릿은 아예 틀이 만들어져 있는 걸 내가 내용을 고치고 사진을 교체하고 해서 만드는 게 템플릿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부분 템플릿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부분 템플릿은 뭐냐면 일부들이 만들어져 있는 게 부분 템플릿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런 서식을 쓰고 싶을 때 누르면 그 서식이 따라오고 여기에서 역시 내용을 바꿔서 쓰는 걸 부분 템플릿이라고 해요. 그리고 내 템플릿은 뭐냐면 주로 제가 부동산 쪽에 추천을 하긴 하는데요. 내가 만약에 어떤 서식을 열심히 만들어 놓았어요. 그리고 보통 이제 뭐 예를 들어 부동산 매물 정보다 라고 하면 보통 뭐가 들어가냐면 예를 들어서 그냥 여기를 예를 들게요. 들어가는 내용이 이런 표가 항상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위치 들어가고 그 다음 뭐 사진 들어가고 이 순서가 거의 비슷할 거거든요. 부동산들은 뭐 이런 걸 좀 뭐 추가하시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요. 근데 이 표가 쉬워 보이세요? 네, 생각보다 꽤 공들였어야 했겠죠. 근데 이거를 포스팅 할 때마다 만든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 있는 요 크기도 달라질 거고 되게 색깔도 달라질 수 있고 그리고 이 모양을 똑같이 만들기가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면 이 모양 자체를 처음에 공들여서 만들어 놓고 그 모양을 아예 내가 템플릿으로 저장을 해 놓는다면은 다음번에 불러서 그걸 템플릿을 고치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 용도로 쓰는 게 내 템플릿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템플릿까지 쭉 소개를 했고요. 이번에 소개할 건 한 장 넘겨보세요. 52페이지에 텍스트를 입력할 때 요거를 조금 더 소개해 볼게요. 자, 일단 글씨가 있는 부분을 클릭해서 보시면 요 밑에 있는 줄이 다르게 뜹니다. 이게 바로 글씨에 대한 서식 도구 상자인데요. 본문 스타일로 할 거냐, 소제목 스타일로 할 거냐, 인용구로 나타낼 거냐 라는 거예요. 어떤 게요? 지금 제가 고른 건 템플릿에서 여기 추천 템플릿에 있는 여행 하나 골라놓은 건데요. 아까 창으로 돌아갈까요? 그게 더 나으시면 돌아가서 설명드려도 돼요. 자, 요 창이었죠 아까? 그럼 뭐 내용을 일단 적고 시작해야겠네요. 아무 글이나 쓸게요. 원래 글이 있어서 그냥 그걸로 하려고 그랬는데 대충 적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내용은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자, 어쨌든 이 글씨 부분에 커서를 놓았을 때는 서식 도구 상자가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씨를 내가 본문 스타일로 할 거냐, 소제목 스타일로 할 거냐, 아니면 아예 인용구로 뺄 거냐 이런 거를 고를 수도 있고요. 요 옆에는 글자체예요. 그래서 내가 글자체를 이렇게 다른 글씨로 바꿔서 표시를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요 옆에는 글씨 크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글씨 크기를 크게 하거나 작게 하거나 원하는 대로 맞춰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진하게예요. 글씨가 진해진 거 보이죠? 다시 누르면 풀려요. 얘는 기울임이에요. 글씨가 기울여진 거 보이시죠? 다시 누르면 풀려요. 얘는 밑줄이에요. 이렇게 글씨에 밑줄 쳐진 거 보이시죠? 다시 누르면 풀려요. 요건 글씨 색깔이에요. 누르면 색깔을 고를 수 있고 마음에 드는 색깔을 골라보시면 색깔이 들어가요. 그래서 글씨 색
지금 소제목 서식을 주니까 여기 좀 덜 나와서 본문으로 돌아갈게요. 요거는 배경색이에요. 그래서 글자 배경에 색깔을 넣을 때 글자 배경색을 고를 수가 있고, 만약에 해제하려면 짝대기 누르면 해제가 돼요. 얘는 글씨 정렬 방식. 그래서 왼쪽 정렬 시킬 수도 있지만 가운데 정렬, 오른쪽 정렬 등으로 정렬 방식을 바꿀 수도 있어요. 요거는 줄 간격. 그래서 줄과 줄 사이 간격을 떨어뜨리거나 붙일 수가 있고요. 요거는 목록 기호. 그래서 이런 동그라미 목록이나 1, 2, 3과 같은 이런 숫자 목록을 달 수도 있어요. 요거는 글씨 첫 글자 장식인데 별로 쓸 일은 없어요. 그래서 문단의 첫 글자를 이렇게 크게 해서 조금 디자인을 꾸밀 때 첫 글자 장식을 쓰기도 합니다. 얘는 첨자문자라고 해서 정각문자의 4분의 1만 해지는 조그만한 글자를 첨자문자라고 하는데, 위첨자와 아래첨자가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 요거는 기호. 근데 저는 기호를 여기서 누르는 게 아니라 보통 우리가 미음하고 한자키 누르면 기호가 나오거든요. 여기서 기호를 누르기 때문에 여길 누를 일은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메뉴는 간단히 말하면 글씨에 대한 메뉴들이에요. 내가 이렇게 글씨를 적었는데 오타가 난 부분이 있는지 이게 궁금하다면 옆에 있는 맞춤법을 누르면 오타 난 거를 찾아줘요. 내돈내산 이어서 하는 걸 내돈내산으로 고치래요. 안 고치고 싶으면 넘어가면 돼요. 응응응이라는 거 잘못된 거래요. 고치래요. 그러면 여기다 이제 다른 단어를 쓰면요. 뭐 대충 이렇게 적고 수정하면 이걸로 바뀌겠네요. 연습 중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어서 적었는데 원래는 띄어서 적는 거래요. 마음에 들면 수정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동해물과 이거 이어서 할 건데 얘가 띄어서 하라고 하니까 저는 제외하겠다. 우리나라 만세 이거 고치겠다. 수정. 대한사람 대한 띄고 사람으로 바꾸래요. 안 바꿀 거면 제외. 길이 보존하세요. 이건 바꿀 거면 수정. 이런 식으로 내가 바꾸고 나서 다 고쳤다면은 위쪽에 완료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맞춤법을 맞춰서 고칠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읽었을 때 말씀을 드렸지만 맞춤법에 맞춰서 글을 작성하라고 하죠. 왜 그렇게 그러냐면은 사람들이 읽는 글이잖아요. 내가 쓰는 글이 아니라. 그럼 다른 사람들이 내 글을 읽었을 때 만약에 맞춤법도 틀리고 막 띄어쓰기도 막 안 돼 있고 이러면 읽는 사람이 어떻게 볼까요? 그 글을 신뢰해서 볼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맞춤법을 가급적이면 맞춰서 써주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건 이제 제가 여기 글씨를 눌렀을 때는 글씨에 대한 이런 스타일, 요 서식 도구 상자가 뜬다면 사진을 이번엔 클릭해 볼게요. 사진을 눌렀을 때는 사진에 관련된 스타일이 뜨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를 물론 정렬 방식을 가운데로 할까 왼쪽으로 줄까 이런 걸 맞출 수도 있지만 이 사진을 다른 사진으로 바꿔서 넣겠다는 교체. 그러면 이제 다른 사진으로 선택해서 바꾸면 이 사진 대신 딴 사진이 들어가죠. 편집은 에디터 창 사진을 클릭하시면 떠요. 이거는 요거는 이제 크기 조절할 때 사이즈를 줘서 맞춰도 되지만 그냥 여기 가장자리에서 크기를 조절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요거는 이제 정렬할 때 문서 너비에 맞춰 넣을지 아니면 트임으로 넓게 할지 요런 것들. 요거는 뭐 문단 내 배치를 글자를 옆에 들어가게 배치를 할지에 대한 건데 별로 이건 쓸모가 없고요. 요거는 뭐냐면 이 사진을 눌렀을 때 다른 데로 연결되게 할 거면 링크 입력해서 링크 주소를 넣으면은 이 사진을 눌렀을 때 그 사이트로 넘어가게 연결 지어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진을 클릭할 때는 사진에 대한 도구 상자가 뜨는 거고요. 글씨를 클릭할 때는 글씨에 대한 서식 도구 상자가 뜨니까 요것도 좀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발행 부분하고 요 끝에를 설명드리면 이제 에디터에 대해서는 다 설명을 하는 건데요. 이 부분은 뭐냐면 블로그가 우리가 PC에서도 보지만 모바일에서도 또는 태블릿에서도 보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눌러서 모바일에서는 어떻게 보이게 할 것인지, 어떻게 보이는지, 그리고 태블릿에서는 어떻게 보이는지 대략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PC에 맞게 적었을 때 모바일에서 보면 영 안 이쁘다면 모바일에서도 봤을 때 좀 이쁘게 보일 수 있게 맞춰주시면 좋잖아요.
그런 부분이 여기서 PC로 볼까, 모바일로 볼까, 태블릿으로 볼까 설정하시는 부분이 되겠고요. 요 밑에 도움말은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 인터페이스나 이런 것들을 나중에 한번 다시 확인해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게 이렇게 도움말이 들어있는 거니까 시간 되실 때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위쪽에 있는 저장과 발행을 설명드리고 그러고 조금 쉬었다가 나머지 또 진행 나가볼 건데요. 내가 블로그를 쓰다 보면요.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익숙해졌다 보니까 블로그를 그냥 집중해서 쓸 때는 한 30분이면 쓰기는 해요. 근데 사실은 블로그 내용의 성격에 따라서 30분 만에 쓰는 것도 있고 더 걸리는 것들도 있을 거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제 블로그를 쓴다 그러면 아직 숙달되지 않았기도 해서 아마 시간이 더 많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블로그만 계속 쓰고 있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중간에 쓰다가 잠시 저장해 놓고 싶다면 저장을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임시 저장이 되고 이쪽에 숫자가 보이시죠? 이 숫자가 1이 올라갑니다. 나중에는 제가 블로그 잠깐 닫았다가 다시 가볼게요. 내 블로그에 가서 글을 쓴다라고 했을 때요. 아까 여기 내 메뉴에 글쓰기 오면 이렇게 뜨잖아요. 이거를 아까 전에 저장한 걸 불러올 거면 이 숫자 부분을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저장해 놓은 그 게시글을 선택을 하면은 이렇게 불러와서 계속해서 수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장은 우리가 발행하기 전에 중간에 내가 아직 작업 중일 때 저장을 해놓고 나중에 계속해서 이어서 쓰는 거고요. 발행은 실제 이제 게시글이 다 만들어졌을 때 발행을 하는 거예요. 눌러서 아까 발행해 보셨겠지만 카테고리를 내가 어디다가 넣을 것인지 고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태그를 적어요. 발행 설정은 전체 공개를 하실 테고 댓글 공간 모두 찍혀지게 체크를 해놓은 상태로 기본값 해놓으시면은 다음번에 이거를 매번 공감이냐 댓글이냐 확인 안 해도 체크가 되어 있을 거고요. 태그 편집에는 해시태그를 넣는 란인데 최대 30개까지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해시태그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블로그에 포스팅을 할 때 주제어들 있죠. 그런 것들을 해시태그라고 생각하시고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발행 시간은 현재가 있고 예약이 있는데요. 만약에 그대로 발행을 하면 현재 시간으로 발행이 돼서 올라가는 거고 만약에 내가 이거를 새벽에 작성했으면 새벽에 발행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시간, 날짜에 맞춰서 예약 발행을 걸어 놓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실제 그 시간, 날짜에 발행이 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공지사항으로 등록 같은 경우는 이 내용이 되게 중요해서 내 블로그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좀 잘 볼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럴 때 공지사항으로 등록해 놓으면 블로그 상단 부분에 공지라고 떠서 포스팅을 좀 더 쉽게 찾아볼 수 있게 그렇게 뜨는 게 공지사항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제가 에디터에 대한 설명을 다 마쳤고요. 지금 시간이 11시 44분이니까 조금 쉬셨다가 54페이지에 있는 사진을 활용하여 글쓰기 들어갈게요. 일단 제가 설명드린 것들 한 번씩은 그래도 살펴보셔야 될 테니 50분에 쉬는 걸로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쉬시면서 아니면 좀 훑어보시면서 질문사항 저한테 질문 주시고요. 이따 12시에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글쓰기를 들어가서 이제 간단하게 글을 쓰려고 봤더니 아까 그냥 나갔으니까 작성 중인 글이 있어요 라고 묻네요. 이거 그대로 안 쓸 거니까 취소 누를게요. 그러면 이렇게 다시 새 창이 떴어요. 자, 54페이지에 2번 내용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제목의 커서를 클릭하시고 대추의 효능에 대해 알아봅니다. 그리고 요 밑에다가 또 클릭하시고 대추의 효능은 대추를 보고도 안 먹으면 늙는다 는 속설이 있을 정도로 익히 알려져 있다. 이렇게 내용을 작성해 주세요.